자, 먼저 삼국시대 때에는 그냥 말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재산에 따라서 호를 나누어서 조세를 징수했고요. 조와 세가 있는데 세를 인두세라고 합니다. 인두세. 머릿수대로 걷는 인두세가 있죠. 인두세의 비중이 아주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납은 특산물 징수하는 거고, 역은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역을 동원하는 건데, 당시 역을 동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자, 영천 청제비라던가, 그 다음에 남산 신성비의 부역 동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남산 신성비는 이제 진평왕 때, 영천 청제비는 법흥왕 때 만들어진 건데요. 자, 여기에 다 부역 동원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때에는 생산량의 10분의 1의 조세를 징수하는 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촌락단위의 징수가 촌락단위의 특산물을 징수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밑에 네모 두 개는 좀 잘못 들어갔네요. 예, 좀 X입니다. 필요 없고요. 의미 없고요. 통일신라 때부터는 16세부터 59세의 남자를 정남이라고 했습니다. 정남을 대상으로 거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역과 요역을 증발했다 볼 수 있겠죠. 네, 발해 가볼게요. 발해는 북부지방이니까 콩, 보리 같은 밭작물이 많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배, 명주, 가축 같은 것도 특산물로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배가 이제 그 어이죠, 어이. 배, 명주, 그다음에 가죽 이런 것들 많이 생산해서 공납 특산물로 바쳤습니다. 역은 뭐 궁궐과 간청 당시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동원됐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고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집니다. 점점. 자, 해봅시다. 조세는 양안 기준으로 거뒀죠. 양안. 토지 대장 기준으로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당시 3등급으로 나누어서 징수를 했었습니다. 3등급. 그래서 총 18에서 5두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걷는데 가장 많이 걷어도 18이에요. 상중하로 나눴을 때 가장 적게 걷으면 5두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창과 개경이 나와 있는데, 조창에서, 당시 지방의 조창에서 조세를 다 거둔 것을 개경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수로를 많이 그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양계는 또 제외했습니다. 양계는 이제 인유 지역으로서 개경까지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개경에 좌우창이 있어요. 좌우창. 개경에 좌우창까지 이렇게 운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양계는 제외됐다는 것. 그다음 밑에 2월하고 5월이 조세를 운반하는 기간이었어요. 2월과 5월이. 자, 2월부터 5월까지가 조세를 운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납 나와 있습니다. 예, 공납은요, 당시 이제 그 인구수대로 걷는 거잖아요. 머릿수대로.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기준으로 걷었죠. 호적을 기준으로. 예. 자, 양안하고의 차이 구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상공, 별공, 예, 진상 이렇게 있는데요. 예, 당시 이제 상공은 중앙관청에서 주연에게 부과하면 주연에서 다시 향부곡소 속현에게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향부곡소와 속현에 집집마다 가가지고 누가 징수합니까? 향리가 징수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향리가 징수했다. 이렇게. 자, 향리 징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역은요, 호적 기준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역과 요역을 증발하는데, 요역은 구등으로 나누어서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밑에 호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호부가, 당시, 잠깐만, 이게,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호부가, 자, 호부 밑줄 좀 쳐놓을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호부가. 그래서 호부가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국가의 재정 수입, 이걸 담당하는 것은 3사예요, 3사. 3사가 국가의 재정 수입을 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부와 3사를 좀 구별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세금을 직접 걷거나 집행하는 건 각 관청에서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호부를 좀 너무 간략하게 썼는데 그 호부가 바로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까지 다 봤는데요. 엄청나게 중요한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의 민정문서. 자, 그거 좀 채워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출제 1순위 주제죠. 예, 가볼게요. 자, 먼저 시대부터 봅시다. 뭐 통일신라 시대가 되겠죠. 신라, 통일신라.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신라 중대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신라 말은 아니고 신라 중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작한 장소입니다. 장소. 제작한 장소는요, 청주 서원경 지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청주 서원경 지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조사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발견된 것은 일본이었죠. 일본 정창원이라는 절에서. 자, 작성자 매우 중요합니다. 3년마다 작성했던 이자는요, 촌주였죠. 촌주. 촌주 옆에다 써야겠죠. 지방관이란 표현 하면 절대 안 되죠. 뭐 국가에서 파견한 뭐 이런 표현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촌주라고 해놓고요. 그다음에 목적은요, 촌락의 경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촌락의 경제 상황, 구체적인 경제 상황들이 다 파악이 됐죠.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은요, 이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토지와 인구, 소, 말, 뽕나무, 잣나무 등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재산으로 간주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재산으로 간주됐다.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토지는 증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의 종류는 연수유답이 제일 중요하죠. 연수유답, 관모답, 내실용답, 촌주유답, 마전.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연수유답은 이게 연기죠. 연기표 오르는 농민의 토지. 자, 농민의 토지로 정전으로 보여집니다. 관모답은 관청 소유의 토지, 내실형답은 내실형이라고 하는 관리의 토지이기 때문에 관료전으로 보여집니다. 촌주유답은 촌주가 민정문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받았던 걸로 보고요. 마전은 이제 배를 경작하기 위한 토지로 보여집니다. 배. 자, 됐죠? 여기까지. 근데 밑에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토지들은 농민들이 공동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농민의 공동 경작이라는 것도 좀 체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구 파악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인구 파악. 가오수는 9등급으로 나누었고요. 자, 당시 나이에 따른 6등급으로 나눴죠. 그래서 소추조, 정제노 6등급 나눴습니다. 또 농민도 있지만 노비도 있었어요. 노비보다 농민이 훨씬 더 많았죠. 그다음에 성별은 남녀 순으로 나눴습니다. 남녀, 남자, 여자 다, 남녀 순이 아니라 남자, 여자 다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남녀, 성별도 다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뭐가 있냐면, 그 사해점촌과 추가할게요. 사해점촌. 자, 그 다음에 사라지촌. 이 두 군데는 촌락의 명칭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는 촌락의 명칭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네 개의 촌락을 한 명의 촌주가 작성한 걸로 봅니다. 자, 한 명의 촌주가 네 개의 촌락을 작성했던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네 개의 자연촌을 하나의 행정촌으로 파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미까지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개의 자연촌을 하나의 행정촌으로 파악했다. 알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민정문서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 통일신라 때 민정문서 아주 중요한 주제 다 다뤄봤습니다.